자, 벌써 또 세 번째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후다닥이죠. 이제 이성부의 누룩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 참고로 이 이성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능 특강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기출 공부 좀 해봤다면 이성부 시인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이성부 시인 하면 여러분들 이 누룩이라는 시 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벼 같은 작품들을 배웠을 거고, 아마 그거 있지, 왜 새들도 세상을 뜯는구나, 황지우 시인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이 작품의 어떤, 여러분 누룩이 뭔지는 알고 있죠? 누룩곰팡이 효소죠. 이거 효소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효모인가? 뭐 아무튼 간에 이 발효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이 누룩을 이용해서 우리는 된장도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 발효식품을 만드는 건데, 그 누룩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누룩의 속성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이성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집어넣고 시작해도 좋아. 뭐냐면 이성부 시인의 시 세계에서, 적어도 우리 고3들이 많이 배우는 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성부의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민중에 대한 사랑이지.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민중의 힘을, 민중의 저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좀 깨닫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작품 내용 읽어봅시다. 가자. 첫 번째 구절 읽어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하면서 시작해보죠. 지금이야. 내가 지금 그 질문 할 뻔했어. 니들 술 뭐 좋아하냐고. 지금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곤란하죠? 아무튼 간에 지금이야 소주와 같은 이제 발효가 아니지. 정제라고 해야 될까? 제조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술 말고, 우리 전통 술들은 대부분 발효주죠. 막걸리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막걸리, 탁주, 동동주 이런 모든 개념들이 실제로 이 발효 과정 때문에 그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거든. 아무튼 이 누룩을 띄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술을 빚는 과정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시작하고 있죠. 알겠느냐. 근데 이게 단순히 한 번만 나오면 그렇지 않은데, 뒤에 보시면 미리 좀 찍고 가자. 뭐뭐뭐뭐 하다가 그 일련의 끝에서 사랑을 알겠느냐, 이 연의 첫 부분에서 들었느냐, 이렇게 느냐 거리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어미의 반복은 뭐라고 생각해? 강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따로 써놓고 시작하자. 너무 대놓고 나와서 의무형 어미의 이 반복을 통해서 결국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임을 생각해 주고요. 너 이거 알겠어? 이거 알게 된 거야 이제 맞아? 선생님 그렇게 왜 물어보는 거라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다. 그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뜨는 거다가 지금부터 따라가면 되겠지요? 어떻게 뜨는지 봅시다. 지 혼자 무력하여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혼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성부 시인의 시에서 시적 대상들은 민중으로 번역하고 치환하고 보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민중이 개개인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치? 이거는 이렇게 번역할 게 옆에다가 그냥 개인일 때는 뭐 하다는 얘기야? 무력하지. 선생님의 한 사람의 힘으로 거대한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운다거나, 선생님이 여기서 전쟁 그만둬! 스톱 더라고 하면 멈춰지냐? 그럴 리가 없잖아. 한 개인의 힘은 무력하다고. 그래서 부대끼게 되는데, 어디 한두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오케이? 그러다가 알맞은 바람을 만나게 되면, 이 혼자가 이렇게 따로 쓸게요.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그럼 이거는 적당한 타이밍, 적당한 때, 좋은 조건 등을 의미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런 걸 만나게 되면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더운 가슴이 된대요. 말 그대로 뜨거운 열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어떤 목적을 깨닫는 것, 가슴 뜨거워지는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 상징하는 것일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두 번째, 울음이었습니다. 참고로 누룩곰팡이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뽀글뽀글거리죠. 그 뽀글뽀글한 그 울는 소리를 운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울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겠어? 당연히 시련,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울음이잖아. 시련과 고난, 힘겨움을 겪는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울음은 뒤에 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소란 칼별은 알고 있나니. 근데
이거는 실은 우리가 뭘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야?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야. 참고로 우리 지금 이번 세트 아니 앞에 세트에서 또 길이라는 작품 봤었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길도 인생의 여정, 그렇지? 우리 삶의 길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방금 혼자서 찾는 길이 뭐다? 여럿이서 찾는 길이라고 했어. 자, 대립적 시가 나왔죠? 여럿이. 즉 파란색 혼자였던 존재가 시련 속에서 더운 가슴을 품게 되면서 여럿이 되는 거야. 그지? 됐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민중의 연대라고 번역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혼자서 개인들은 각각 시련과 고통하는 고통을 겪어. 나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존재해. 근데 그런 것들을 겪다 보면 그렇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연대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렇게 길이 찾아진다는 것을 엄동설안의 칼별은 알고 있으니 참고 엄동설안 그리고 칼별 별은 별인데 칼이라고 붙여놨어요.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당연히 부정적이겠지. 오케이. 자, 엄동설안이나 칼별. 그러니까 칼별이라고 하는 건 실은 혹한 속에서 빛나는 별을 칼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 전부 다 부정적 시어죠. 그러니까 민중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항상 긍정적일 때 이루어지진 않잖아. 그치? 이 어떤 부정적 상황들이 이어지고 이 부정적 탄압이 이루어질 때 민중들은 힘을 합쳐서 연대하기로 되는 거잖아. 그런 상황을 지금 비유하는 걸 거야. 알고 있나니?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의 울림을 들었느냐.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이건 A라고 칠게요. 두 번째 B, 꽃피는 가슴이 되는 거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라는 건 이제 눈치를 채셨죠? 더운 가슴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꽃 피우는 가슴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고. 자, 세 번째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뭐하느냐. 자, 우리가 A, B 두 단계였어요. 자, C로 넘어가면 지금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입니다. 쌓이는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발이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 실제로 발효를 해보면 누룩곰팡이 요만큼을 집어넣어서는 그게 발효가 될 리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일정한 양에다가 푹 부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누룩곰팡이 하나들이 각자 발효하면서 열기를 내고 뽀글뽀글 끓어오르겠지. 그리고 그게 단순히 걔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존재가 동시에 뽀글뽀글 할 거야. 그렇게 하면 혼자로서는 아무를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누룩이 그 전체를 술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 큰 힘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자 시작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오랜 시간 뜸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삭고사가라고 하는 얘기 표현을 썼는데 이건 흰색으로 써야겠다. 삭고사가. 삭는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겪는다는 거지? 숙성되는 일을 겪는다는 얘기고 그 숙성의 과정 역시 뭐야? 고난이라는 뜻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삭는다는 게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삭고사가 심지어 뭐까지 돼? 부서지기까지 해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생. 왜? 어떤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부서짐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요쯤 왔으면 이제 눈치를 챘을 거야. 누룩곰팡이의 발효 과정을 통해 수리 탄생하는 과정을 빗대어 우리 민중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하여 어떻게 큰 힘을 내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시였구나. 됐죠? 그래서 다음년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자 이렇게 삭고사가서 희생하는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만나게 된대요? 파란펜으로 표시를 해보자. 요 상태에서 여기다 쓰자 그냥. 고향에 좋은 물을 만나면, 마지막에 물을 더 붓거든요. 그치? 좋은 물을 만나게 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이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함께 끓는 마음이 된답니다. 자,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 보이시죠? 함께라는 거는 여럿이서 협동하고 함께 융화되는 거죠. 융화라는 말은 합쳐진다는, 뭔가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협동과 협력. 오케이. 됐죠? 참고로 이때 좋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랑 연결되는 거야? 알맞은 바람이랑 연결되는 거야. 그치? 이게 밀폐된 상태에서는 발효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그죠?
바람을 만나고 이건 플러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 소문자임.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좋은 물을 만났을 때 실제로 발효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냥 민중을 혼자 냅두면 지가 알아서 막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샤이어인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야. 부정적 상황이 주어져. 혼자서는 애달파. 하지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내게 되고 그들이 연대하게 되면서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연대. 연대라는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힘을 합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갖게 되냐?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걔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걸 C라고 볼게요. C라고 보면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하게 되는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이야. 참고로 죽음이라는 단어 왜 썼을까? 이건 부정적인 걸까요? 아니죠. 희생이죠. 오케이. 우리가 누룩 곰팡이를 퍼마시는 건 아니잖아. 술 마신다는 걸 술 마시는 겁니다. 누룩 곰팡이 발효 성분을 먹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뭔가 긍정적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희생을 통해 이룩한 가치여.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 문장에서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했거든? 그럼 봐봐.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기쁨과 춤과 해솟는이라는 단어로 연결시킨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의미상 모순 충돌이 발생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거든? 역설이라고 부르지. 역설적 표현 맞죠? 오케이.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줘. 우리가 역설법하고 반어법을 서로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 속마음과 반대되는 것 뿐이지 의미상의 충돌이 발생하진 않아. 그쵸? 늦게 온 사람한테 아이고 빨리도 왔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잖아. 이미 떠나버린 님을 보고 님은 아직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반어법이잖아. 떠났는데 안 떠났다고 말했잖아. 상황이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 발언 자체에는 충돌이 없다고. 근데 역설법은 항상 이렇게 묶어서 이건 플러스 포지티브 이미지라고 표현해보자. 그럼 이 단어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네거티브 이미지잖아. 두 개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발효된 다음 술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거지. 술 마시는 건 기뻐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연가입니다.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지금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누룩에 냄새가 실제로도 퍼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자가 말한 이 누룩에 의한 희생을 통한 민중의 어떤 거대한 각성, 연대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라 오케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치? 진행 중인 어떤 큰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성부의 누룩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이 얘기도 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고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작품에서는 누룩이라는 시적 대상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누룩은 뭐 했었냐면 부대끼다가 나자빠져 있다가 울었고요. 기다린 다음에 끌었어요. 그리고 희생을 했죠. 오케이? 이 단어들의 종합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이 누룩이라는 존재는 무슨 법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거야? 그렇지? 큰 틀 안에서 이건 의인이 맞지? 그러니까 특정한 시어 하나를 굳이 따져보자면 부대낀다 혹은 나자빠져 있다 같은 단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 큰 틀로 보면 이게 확연하게 보인다는 거야. 누룩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근데 실은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의인법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모든 작품들에서 선생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다양한 감각적 심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도 너무 당연하게 보였을 거야. 그치? 자, 시각은 너무 많으니까 때려치고요. 이 작품에서 거꾸로 이번에는 감각적 심상들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아까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엔 좀 반대서 뒤집어서 가볼게요. 하나씩 들어보자. 시각. 청각 있나요? 찾아주세요. 우르무다니 있지? 청각 잡았어. 후각 있나요? 후각. 냄새 퍼지나니 있죠? 잡았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있나요?
있어. 답부터 말해줄게. 있어. 어디 있어? 표피로 알 수 있는 감각. 표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감각. 엄동설한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은 좀 더 뚜렷한 단어였으면 좋겠거든. 더운 가슴, 덥다, 뜨거운 거잖아. 그치? 촉각 있어요?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 더 있었는데 뭐가 잠깐만 시각, 청각, 촉각. 미각이 빠졌네. 미각 있나요? 없죠? 생각보다 누룩이면 술 맛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미각이 없지? 조심해 주시고요. 아무튼 총 여기서는 아예 총체적으로 4가지 감각적 심상이 동원되면서 또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한 대상의 형상화가 등장하고 있다. 되셨나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표피하니까 또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가끔 단어를 엉뚱한 단어를 말해서 혼나는 경우가 많은데 와이프한테 신혼 초창기에 피부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피부라는 단어 갑자기 생각. 그런 경우 있잖아, 그렇지? 어떤 특정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그래서 말의 원래 의도는 좋았어. 선생님 와이프가 목욕탕집 딸내미라서 피부가 되게 좋아요. 자랑거리 맞아요. 그래서 보들보들하거든. 그래가지고 당신은 피부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던 차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피부라는 단어를 기억이 안 나서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외쳤냐면 표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얼굴만 보면 당신 마누라 표피 보니까 좋아 하면서 날 이제 맨날 지금 몇 년째야? 거의 10년 차째 갈구고 있는데 말 조심합시다. 선생님처럼 가끔 단어 튕기면 그냥 차라리 말을 마세요. 억지로 말하려다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처럼 들렸나봐. 그래가지고 많이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은 가려서 하고 곱씹어서 해야죠 뭐. 자, 뭐 어쨌든 간에 다음 작품 이번에는 정희성 시인의 어른강을 건너며라고 하는 작품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른강을 건너며. 지금 요쯤 왔을 때 한번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현대시 작품은 지금 현대시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도 안 빼고 다 꼼꼼하게 하고 있는 중이죠. 왜? 연계됐을 때 힘이 아주 막강하니까요. 근데 그 연계된 작품들의 내용을 보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본 작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클래식한 작품들이 좀 편성돼 있고 선생님이 자꾸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쓰죠. 비교적 한 6, 7년 전 이전쯤에 주로 다뤄졌던 시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하나의 축.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는 이런 작품도 있었나요? 처음 보는 느낌의 시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의 출제 경향도 그러하다는 사실도 좀 눈치를 채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알아두시고. 자,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나의 대응이 어떤가를 스스로 좀 알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연계 작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시 세트들은 둘 중에 하나, 좀 극단적으로는 두 작품 모두 낯선 작품일 가능성도 높잖아, 그치? 그럼 낯선 작품이 됐으면 그냥 멍 때려야 돼? 손 놔야 돼? 아니지. 선생님이 지금 작품을 읽어갈 때 어떻게 읽어가는지를 좀 따져줬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좀 도움이 되는 팁이 하나 있다면 선생님이 작품의 작가별로 만약에 그 작가가 등장했다고 쳤을 때 그 작가의 작품에 주되게 등장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었죠. 당장 우리 이성구 시인만 봐도 민중이라는 단어를 연결하고 시작하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윤동주 나왔어? 성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아? 물론 100% 성찰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성찰이라는 단어로 연결될 것이고 신경림 시인이 나왔다? 민중의 저항, 그치? 뭐 이런 얘기 할 것이고 이육서가 나왔어? 저항이겠지 뭐.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서 무조건적인 공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룰들을 좀 적용해주면 좋다라는 차원에서 작품의 유사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작품들의 작가의 유사한 작품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 정희성 시인의 어른강을 건너면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솔직히 제목이 많은 걸 하지 않았냐? 그죠? 어른강을 건넌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른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강이 어렵기 때문에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걸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얼음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서 부정적 시기를 건너는 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고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맞는지 한번 잡아가면 되겠지? 가보자. 얼음을 깬다 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얼음을 깬다 랍니다. 그러면 이때 이 얼음이라고 하는 대상이 긍정적 존재인지 부정적 존재인지 좀 읽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그지? 좀 읽고 얘기를 해볼게요. 강에는 얼음물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오케이, 잡았어. 얼음을 깨면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대요. 청청한 게 뭐 한 거지? 청아하고 아름다운 거야. 즉
깨어냈을 때 비로소 긍정적인 게 이루어지는 거네. 그러면 얼음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대상이겠네. 예상되시죠? 간단하게 가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얼음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차가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혹은 냉혹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그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는 과정을 통해 청청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관계도를 그려볼 수 있을 거야. 강에는 얼음물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그리고 참고삼아, 이걸 모르진 않겠지. 참고, 지금 이 첫 번째 연애, 그러니까 물론 이 연애 구분은 없었지만 첫 번 1, 2, 3, 4 이 행의 과정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행간걸침. 무슨 말인지 알지? 원래 하나의 행으로 처리돼야 될 시의 구절들이 두 개의 행으로 굳이 찢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라고 표현했어. 그럼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었을 거야? 청청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었겠지. 그 청청함은 맑음,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됐죠? 오케이. 의도 파악해 주시고요.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엔 갑자기 강을 부릅니다. 그리고 강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물이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네요. 이건 또 뭔 소리일까? 그건 기본적으로 물소리겠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 얼음이 얼어있는 거지만 이 상황에서, 이 작품 속에서 긍정적 상황은 그 얼음이 깨져 있고 없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즉 물소리가 긍정의 대상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물소리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얼음을 부숴서 그 얼음물에서 청청한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거잖아. 물소리는 긍정적인 것. 그럼 여기서 이 소리가 긍정적인 건데 이걸 플러스라고 표시해 볼게. 그거를 남몰래 만들 수밖에 없었냐는 얘기는 뭐예요? 얼음이 얼어서 소리가 밑에서만 존재했던 거잖아. 즉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누군가 억압을 한다는 얘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몰래 만들었다는 얘기죠. 얼음을 깨서. 아니, 얼음을 만들어서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억압적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자, 지금 선생님의 생각의 흐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갑자기 남몰래 소리를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얼음을 깨야만 그 소리가 들렸을 것이며 얼음 밑에서만 혼자 소리를 냈다는 얘기는 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자, 이 물에 기본적으로 소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겨울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튼대요. 겨울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튼다. 뭐예요? 살아나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무슨 력? 생명력. 좋아요. 생명력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나라의 어린 아이들아, 물은 또한 이 땅에 풀잎에도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풀잎에도 온답니다. 이게 단순히 물속이라는 공간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풀에도 온대요. 그리고 너희들 잘 알잖아. 왜 하필이면 풀이라는 단어 썼을까? 이것도 민초이잖아. 그치? 됐어?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여기서 누구를 굳이 불렀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얘들아 이거 알겠어라고 갑자기 청자를 불렀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청자가 설정되었어.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물이 얼어서 저 속에서 흐르고 있지만 실은 저 물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며 이 세상에 풀을 피워주는 존재란다.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이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뭐니까? 미래의 희망이니까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언제든 봄이 올 테니까요. 얼음을 깬다. 자, 첫 번째 언이 반복 적용됐습니다. 그쵸? 첫 번째 행이요. 첫 번째 행이 반복됐고, 얼음을 꺼서 물을 마신다. 얼음을 X한 다음에 물을 마신다는 거야. 자, 우린 알지? 얼음이라고 하는 건 차가움과 냉혹함의 성질이며 동시에 아까 우리 확인했던 대로 물을 덮어버린 녀석이었죠. 그러니까 억압이라는 의미도 돼. 근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그치? 따뜻한 생명력의 이미지이며, 그치? 긍정의 대상이죠. 긍정적 희망의 대상이죠. 시의 관계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물을 마시자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그치?
그러니까 그 물은 저기만 존재하는 것이고 쟤들이 알아서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뭐다? 물이다. 그 우리는 누구야? 아이들, 그치? 우리가 물이 되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뭐야? 물이 자기의 소리를 이룰 때까지라는 얘기는 뭐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얼음 속에서 몰래 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누굴 부릅니까? 아이들아. 미래의 희망인 존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려움 없이 해결됐길 바랍니다. 그죠? 자,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크게 어려움 없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수능 특강 교재를 보면 지금 선생님이 9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참고로 요 얘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니까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 그 3번 문제의 보기 내용 잠깐만 읽고 갈게요. 지금 수능 특강 있으면 잠깐 준비 좀 해주시고 없으면 들어도 돼. 괜찮아. 짧은 글이니까. 자, 들어봐. 이성부의 누룩과 정의성의 어른강을 건너면은 모두 공통점 억압적 정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작가의식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자, 두 개의 키워드 보이죠? 억압이라는 단어와 새로운 시대라는 단어가 보였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작품을 우리가 낯선 작품으로 만났다고 쳐보자고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죠. 보기부터 먼저 읽으라고요. 선생님이 이 작품을 설명해서 이제 저 얼음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어떤 생각의 흐름을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우리의 시험에 낯선 작품이 등장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보기를 통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작품에 해설도가 나와 있을까? 이렇게요. 그럼 미리 말하자.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이 작품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어른강을 건너려가 다시 나왔을 때 그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문제 출제용 보기가 나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들에 대한 학습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있는 건 당연히 다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 없는 작품이면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면 이 보기를 먼저 읽고 이걸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틀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끌고 가시면 되는 거야. 아, 여기서 이 단어는 민중이라는 뜻으로 번역해 주는 거구나. 아, 여기서 이 단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뜻으로 번역해 줘야 되는구나. 이해되셨나요? 생각보다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특히 이 두 작품에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 속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모습을 형성하고 대놓고 그냥 민중이래잖아요. 핍박받는 민중이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들 뭐 얼음, 그 다음에 갇힘, 뭐 죽음, 눈물, 차가운 바람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단어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이해 잘 되시죠? 그리고 민중의 생명력과 자기희생 연대의식 아까 다 했던 말들 아니야 이거?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기대가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미리 읽고 시작했다면 작품이 너무 쉬워진다는 얘기. 그래서 보기를 꼭 먼저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낯선 작품일 때는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서 다음 챕터 여기까지 넘어갔고요. 자, 참고로 이 작품 외에도 선생님이 그 보조자료에 잠깐만요. 보조자료에 뭔가 좀 실어놨을 텐데 잠깐만 자료집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래? 그 여러분들 자료집을 잠깐만 열어보시면 자, 자료집 없는 사람은 잠깐만 지민아 너 PDF 파일 열는 거 가능할 거 아니야, 그지?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파일 하나만 보내줄게. 그 뒤에 이성부의 봄이란 잠깐만 누룩이었나 봄이었나? 봄이지 이번에. 봄을 잠깐만 좀 열어줄래? 페이지는 몇 페이지야 이거? 14번째 페이지입니다. 지민아 PDF 파일 하나를 보내줄 테니까 PDF 파일은 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웬만하면 다 열는 상황이 됐겠죠? 네, 요걸로 그냥 페이지만 화면에 열어놓고 들으세요. 잠깐만요. 파일은 나중에 가져가고 파일이 용량이 커서 좀 걸리나 봐요. 전송했어. 파일 열어서 14번째 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자, 이성부의 봄. 참고로 이거 선생님이 굳이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일부러 있어. 의도가 분명히 존재해요. 클래식하며 과거의 문학교과서에 주로 실려있던 작품인데 최근에는 안 다뤄진 작품. 게다가 연계야. 그지? 그러니까 이성부라는 작가 연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좀 일부러 들고 왔으니까
아니, 나오면 좋지.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지만 나오면 좋다라는 느낌으로 이성부의 봄 정도만. 원래 이성부의 봄 말고도 더 많은 작품들이 존재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작품 하나 정도만 일단은 이성부의 벼도 원래 유명한데 그거까지 다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같이 그냥 눈으로 읽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이성부 시인 나왔고요. 이성부 시인의 작품에서는 어쨌든 민중의 힘과 저력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봐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참고로 이 기다리는 대상은 화자가 반드시 오기를 바라는 희망적 대상일 거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고요. 기다림마저 잃어도 올 거라는 얘기. 참고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확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확신은 왜 그러는 것이냐면 작품의 제목이 뭐였죠? 봄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건 안 왔으면 좋겠어 한다고 안 와? 아니지. 반드시 오지. 무슨 적이야?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거는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거쳤을 때, 왜냐면 봄의 바로 앞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 혹은 희망적 미래가 도래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계절이 순환한 것과 똑같이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봄을 분명히 뭐라고 불렀으니까 너라고 불렀으니까 뭐 의미법 정도는 그렇지 당연히 잡아놓으시고요. 자 근데 이 봄이라는 녀석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음에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동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도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었던 것이지.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아까 봄을 의인화해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봄이 만약에 뭐 탁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어디서 막 쓸데없이 방황도 좀 하고 방황하다가 친구랑도 좀 싸우고 막 뻘밭에 넘어져 있다는 것들은 뭔가 시련과 역경과 고난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게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일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밑에 다 쳐져 있죠?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야.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저기로 가자. 라고 하면서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어떻게 온다? 더디게 온다. 그럼 여기서 이 더디게라는 부사어는 어떤 의도로 쓰인 거야? 기다림의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봄이 오면 좋은 건데 얘가 더럽게 안 와. 그죠? 그래서 답답해하는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한번 더디게 마침내. 참고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사어의 사용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전부 다 부사어들이죠? 더디게 온다, 마침내 온다, 결국 온다, 끝끝내 온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마침내 올 거야. 그리고 너를 보면 네가 오는 상황이 되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도 없고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 없어. 그럼 무슨 상황인 거야? 그만큼 감격한 거지. 그렇게 기다려 맞지 않던 네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감격하면서 마지막에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기고 돌아왔다 무슨 뜻이에요? 역경과 시련을 극복했다는 얘기일 거야. 오케이? 즉, 이 작품에서는 봄이라는 존재가 의인화되어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봄은 어느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올 거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그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올 것이라는 어떤 의지를 그려낸 작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참고로 요 뒤에 그 뒷페이지 잠깐만 읽어보시면 15페이지 잠깐만 열어봐. 지금 작품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거든?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왼쪽 작품연구소의 세 번째 챕터를 보시면 이 시의 시대적 배경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배경 뭐라고요? 4.19, 5.16 같은 유신 독재 체제 하에서의 시였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친경림 시인님이구나. 딴 사람이구나. 미안. 아무튼 간에 이 시인들이 활동했던 시기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한창 민주화 항쟁과 그치? 어떤 시민 항쟁이 한창이던 시절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들이 많이 쓰였는데 참고로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동엽 시인이에요. 제일 밑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에 신동엽의 보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유사한 시기에 이 민중의 저력과 힘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시들이 우리 수능 특강에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작품 정도만 살펴봤고요. 됐죠? 뒤에 참고로 봄 작품이 하나 더 있을 테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잠깐 숨 쉴 지점 좀 만듭시다. 좀 숨 좀 돌리고 뒤에 이어서 바다와 나비 잠시 후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되게 클래식한 작품이죠. 이 작품도. 좀 이따 봅시다.